네, 아침 뉴스를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 평론가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제가 짚어봤습니다만 그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굵직하게는 비핵화 협상 언제 재개할 거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 나왔죠. 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 올려야 한다. 사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 분담금 더 내라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한미 정상회담 열리던 그 시점에 서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1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차 협상이 서울에서 한미 간에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설마 했습니다. 전 언론에서만 나오는 지금 1조 3천억 내고 있거든요, 연간. 그런데 이거를 6조 가까이 50억 달러로 올리겠다. 정말일까? 그랬는데 그 요구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 달에 또 2차 협상이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쪽의 대응 방안이 좀 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 5배 이상 오르게 되는 건가요? 약 5배 되죠. 그러면 이런 미국 측의 인상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될 논리와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을 잘 짜고 있을까요? 그동안은 한미 군사동맹 차원의 주한미군 분담금이기 때문에 주로 이 군사 외교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완전히 전환을 해서 경제통상 전문가로 협상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전 금융위 부위원장급이 아마 이 대표를 맡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위비, 군사적인 분담금만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환율이라든가 통상하고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전방위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전략을 노출할 수는 없지만 입체적인 전략을 짜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 쪽이 공격수잖아요. 우리가 수비수잖아요. 잘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미식축구 한 판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그 주변 국가들의 다자 외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한미일 협상이 있었군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모처럼 한미일이 만났는데 이번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8월에 그 아세안 안보 포럼이 있어서 태국의 방콕에서 한번 한미일이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중차대합니다.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 우리나라의 이제 이 북핵 대표 뭐 유명한 분이죠. 미국 쪽은 스티븐 비건입니다. 이 대북 담당 특별 대표 뭐 워낙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일본 쪽의 인사가 새로운 인물이에요. 이번에 내각 다 교체되고 이 일본 외무성에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새로 왔는데 이 북핵 담당 이제 수석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인물이에요, 저도. 이 다키자키 시케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 또 스티브 비건 미국 대표와는 상견례 자리였는데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그러면 이 북핵 담당 수석 대표급 모임이 잘 되겠는가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앞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에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의 중재하에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지소미아는 11월 23일자로 종료거든요. 아직은 가동돼 있는데 이 북미사일 궤적에 대해서 이 일본 쪽에서 상당히 좀 우리 정보를 갈급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조금은 그러면 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가지고 한일 간의 이 통상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았잖아요. 그럼 지소미아 그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뤄진 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아마 11월 23일에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일본 쪽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한국 쪽의 정보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이 북한이 계속 단거리 발사체를 쐈을 때 일본이 한 3차례 정도 발사를 놓쳤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쪽에서 좀 우리 쪽에 자 풀자라고 이제 유화 제스처를 취해오게 된다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출 규제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쯤 연말에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일왕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조금 풀려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다시 진행이 잘 되면 이게 좀 한간에는 그 오는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한간에는이 아니고 예.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가능성이 무르익은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어제 관련 언급을 좀 했어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문제이다.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된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얘기는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 의원도 가능성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몇 프로냐고 물어봐 주세요.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49나 51나. 오거나 안 오거나. 네, 오거나 안 오거나. 근데 이제 우리의 바람은 이 지난해 얘기했던 서울 답방, 이 부산 답방이 되든 제주 답방이 되든 빨리 와서 교착 국면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10월, 11월에 아주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번 주제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년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노인 2명 중 1명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가장 가난하다는 한국의 노인들. 퇴직을 하고도 쉬지 못하고 또다시 취업 시장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노후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막막한 현실. 내가 79세까지 일했으니까 아파트 경비, 청소, 이제는 안 되지. 하고 싶거든. 담배꽁치 주세요. 담배꽁치. 시험 줄 때까지는 자꾸 해야지 이거. 또 해서 벌어야지. 하지만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빈곤 노인 문제는 더욱 커지는 상황. 여유로운 은퇴는 꿈. 노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점검해 봅니다. 네, 요즘 은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좀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되죠. 예전에는 은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면서 손주들 재롱 보면서 좀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은퇴 이후에 생계를 정말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최백은 교수님,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보게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요. 1년에 한 5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네요. 굉장히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힌 이제 비중이 한 62.3% 되나요? 8월 달 기준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61%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노인이라고 한다면 65세 이상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도 보게 되면은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한 보게 되면 32%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1%가 또 이제 실제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고용률의 통계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65세 이상만 보더라도 3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저희가 좀 판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교수님 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 빈곤율, 뭐 노인 자살률 이런 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 이제 제일 이제 사실 그 높은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한 46.1%예요. 근데 이제 OECD 전체 평균이 2016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한 1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4배 이상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인데 공적 지출인데 공적 지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원은 또 OECD 기준에 보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안 될 정도로 낮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이제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득이 취약하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은퇴할 시점에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뭐 공적 이전에 이제 우리가 공적 지출에 정부로부터 지원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지원 체계가 사실 도입된 게 서유럽의 이제 선진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늦게 시작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빈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리고 왜 일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판넬이 좀 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자, 먼저 생활비 마련하는 방법은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의 부담이 아주 6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노인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한다. 73% 이렇게 수치가 나오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자녀라든가 친척 지원이요. 그러니까 사실 주로 이제 자연 지원이 되겠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양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후세대들이 부양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핵가족 세대 되면서 이제는 옛날 얘기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문제는 근데 이제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인 것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일을 가져도 굉장히 좀 질 낮은 일자리,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갖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빈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기대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뿐이죠. 아, 그렇군요. 참 사실 우리나라 얘기할 때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다,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보통 노인에 대해서 자녀가 부양하던 어떤 전통적인 사적 부양은 축소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노령연금과 같은 어떤 공적인 부양 체계가 대신 역할을 해왔는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의한 사적 부양 체계는 빨리 몇십 년간 해소가 되어 왔는데 그를 대신해서 공적인 연금 체계, 노령연금 체계가 자리 잡지를 못하면서 공적 부양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노인 빈곤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일하면서도 가난한 이유라기보다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오래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현실이 그렇다면 뭐 일을 해야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그래도 늘어난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네요. 어느 정도로 늘었습니까? 지금 빠르게 사실 늘어나고 있어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8월 달 기준으로 지금 고용 통계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요. 45만 2천 명이니까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그중에 39만 1,400명 정도가 60세 이상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 일자리가 한 87%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 증가 중에서요. 거기다가 이제 65세 이상만 보더라도 한 52%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60세 이상 일자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요. 49세 이하까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니까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60세 이상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년에 한 55만 명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그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55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시니어 일자리 대책이라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과거 정부에 비해서 빠르게 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제 만든 게 51만 개, 그리고 올해가 한 61만 개, 내년에는 74만 개. 계속 이걸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민간 노동 시장에서 이것이 해결되면 좀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일할 능력이라든가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정부에서는 한 150만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 게 61만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충족률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대부분의 이제 노인 일자리는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급여가 사실 좀 낮아요. 2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최저 생계비의 뭐 50%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보수, 급여가 주어지는 사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따지고 보면 질은 뭐 높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계 지원 차원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매 분기별로 지금 가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하위 20%가요. 네. 하위 20% 계층을 보게 되면 평균 가구주 연령이 64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빈곤이 바로 그러니까는 이 하위 저소득층을 형성을 하고 있고 빠르게 이게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인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그러니까 대폭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데 재원이 이제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간 노동 시장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8월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뷰하신 분이 되게 노인들 일자리가 한 9개월 정도 한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되게 1년 이상 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상용직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약 기간이요. 근데 상용직 일자리가 이번에 60세 이상 일자리 만들어진 것 중에서 한 39%나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36시간 이상 일자리 같은 경우도 한 41%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민간 노동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 유지하거나 잡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민간 노동 시장 속에서도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교수님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좀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노후 대비가 잘 돼 모든 사람의 꿈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일 안 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예. 앞으로 그 말씀하셨지만 베이비붐 세대 이제 은퇴가 정말 점점 더 이제 많아질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우리 사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된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일자리를 주로 그러니까 해결했던 것이 제조업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92년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비중이 줄어왔었어요. 그렇죠. 네. 줄어왔었는데 92년도에 58세, 그 당시에는 58세 정도가 정년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8세였던 분들이 그 당시에 한 지금 몇 세 정도 되면 85세 정도 됩니다. 아, 지금으로 치면요?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92년도에 58세였던 분이 지금 연세가 연세가 지금 그러니까 85세.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되시는 분이 54년생. 예.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 바로 이제 직전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요. 이분들이 주로 지금 그러니까는 노인층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뭐냐면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핵심 산업인데 제조업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다시 재구성하고 활력을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정부의 지원이 이게 이제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정부 지원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껏해야 지금 우리 복지 체계를 보게 되면요. 생산적 복지라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한 복지 개념인데 일을 해야지만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요. 근데 이제 사실 일자리를 못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초생계 수급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소득 분배를 더 강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한 50만 원만 올리더라도 한 33%로 노인 빈곤율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